자, 안녕하세요. 황주범입니다. 자, 이번 제 17강부터 19강까지 3개의 강의를 거쳐 우리 결산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첫 장은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산 분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강의를 나누어 17, 18, 19강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산표는 학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회계 순환과정 첫 번째 줄에 수정 전 시산표, 결산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수정 전후 시산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결산 분계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2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후 시산표는 이제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모든 집합하는 계정들이다. 계정이고, 그래서 이거와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오류가 어디 있는지 컴퓨터는 찾아줄 겁니다. 근데 수기라는 경우에는 내가 직접 분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원장 전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까지 수기는 그 절차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기는. 근데 컴퓨터는 어디가 틀렸는지 다 찾아내 주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제 수정해 주시면은 시산표는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산표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잔액 시산표, 학계 시산표, 학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3가지고요. 시산표는 정식 재무제표 아니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잔액 시산표, 학계 시산표, 학계 잔액 시산표 3가지인데 현재 우리가 전산 회계에서 쓰고 있는 거는 학계 잔액 시산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산표에서 쓰고 있는 거는 학계 잔액 시산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잔액 시산표하고 학계 시산표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용어대로 보면은 잔액 시산표는요, 잔액만 보여줘요. 잔액만 반영해주는 시산표고 학계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학계만 보여주는 시산표. 그 다음에 학계 잔액 시산표는 이제 자산, 이제 해당하는 뭐 이제 수익까지 해가지고 학계와 잔액을 둘 다 반영해주는 시산표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는 가장 보기 쉬운 게 차변과 대변의 학계도 보여주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잔액을 보여주는 학계 잔액 시산표가 현재 우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는요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이다. 자산 플러스 비용은 차변에 해당하는 이제 잔액이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해당하는 잔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기초 자본입니다. 자본은. 그래서 기말 자본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적어놨죠. 어디에? 수익과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시점에 모든 비용과 수익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 자본으로 하면은 단기 순이익만큼 금액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자본으로 반영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산표 등식도 중요하니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산표의 종류입니다. 시산표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 세 가지입니다. 합계 시산표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잔액 시산표는 말 그대로 잔액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잔액만 보여주고 합계는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잔액은 얼마 남았고, 부채 잔액은 얼마 남았고, 자본의 잔액은 얼마 남았고, 수익의 잔액은 얼마 남았고, 비용의 잔액은 얼마 남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 시산표. 합계 시산표는 말 그대로 잔액은 보여주진 않고요. 합계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차변 합계, 대변 합계만 보여주는 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이거는 좀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잔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합계만 보여주니, 그러니까 이제 금액 자체는 맞겠지만 합계만 보여주니 좀 보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계 시산표는 조금 단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산회계에서 쓰는 게 바로 이 합계 잔액 시산표다. 그래서 차변의 잔액과 합계, 대변의 잔액과 합계로 작성하여 반영합니다. 자, 거래 판례서에 의해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남습니다.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남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합계 금액 따라라라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합계 라라라라 기록을 하면은 남는 잔액,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왼쪽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란다. 자산과 비용이죠. 잘못 적었어요. 자, 차별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은 기초자본이에요, 기말자본이에요? 그렇죠, 기초자본이죠. 기초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모든 합계가 여기에 잔액도 다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아,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산회계에서 아, 이런 시산표를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세 번째 시산표 오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시산표 금액으로 자 볼까요? 검증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경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 안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와 없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치하면은 오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100% 없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속 안에서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찾을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게 기입하였으나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하여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을 다르게 기입했어요. 원래는 180원씩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잘못하고 15원씩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면은 오류가 없다고 시산표는 파악해요. 그래서 금액을 다르게 기입함에도 불구하고 시산표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류. 두 번째,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기입하였으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액을 다르게 기입한 오류,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은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기입한 거예요. 반대로 기입하면서 금액은 일치해요. 그럼 뭐예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시산표는 금액만 다르면 오류가 딱 뜨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을 반대로 기입했다 하더라도 금액에 오류가 없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오류고, 그 다음에 3번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둘 다 누락한 경우 없어요. 아, 이거 없다는 걸 시산표가 확인 가능해요? 안 돼요. 왜냐? 총액만 보기 때문에, 총액 반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걸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못 찾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차변의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하고 대변의 계정 과목을 올바르게 기입하였으나 금액이 같은 경우에 반대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외상매입금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외상매출금 넣어야 되는데 미수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는 뭐 올바르게 했어요, 보통 예금. 근데 금액은 맞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거는 금액이 다른 것만 시산표가 찾아내는데, 금액이 같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반대로 돼 있거나 계정 과목이 이제 잘못 기입했거나 금액은 똑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시산표가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에 할 일은 금액이 다른지 안 다른지만 일단 찾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잘못되든 뭐 계정 과목이 누락을 하든 그러한 부분은 못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찾을 수 없는 네 가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뭐 시산표가 아예 못 찾는 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오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 및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에 금액을 300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대변에 있는 금액만 300원 넣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잘못 적었는데,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시산표의 오류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 및 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은 작성하였으나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졌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을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기입을 했고 이제 한쪽은 기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가끔 가다가 너무 바빠서 대변에 금액을 기입을 했다는 거죠. 이 상태가 넘어가요. 근데 도저는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느 한쪽의 금액을 아예 기입 안 했거나 기입하다가 말았는 경우, 아니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차변에 100원인데 대변에는 98원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2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은 작성하였으나 이제 차변 또는 대변의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오류의 사유가 이렇게 되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역순으로 총계정 원장, 분계장 순으로 확인을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근데 수기일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전산 아까 얘기했었죠. 오류가 어딘지 컴퓨터가 찾아주기 때문에 그 오류만 수정해주면은 학계전의 시산표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계 잔해 시산표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도전이고요. 도전 스마트 A입니다. 자, 스마트 A는 2025년도부로 모든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AT 자격시험에 대한 파일을 들고 온 거고요. 아마 위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안 바꿀까 싶거든요. 그래서 학계 잔해 시산표는 이러한 양식으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잔액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자, 잔액이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모두 일치함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시산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장 결산문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언제 하냐?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먼저 결산은 언제 하냐? 무턱대고 결산은요 학원에서 그냥 분계하는 방법만 알려줬는데요 라고 이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산을 좀 더 세밀하게 언제 하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촬영 일자가 좀 1월 30일인데 저도 이제 2월달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결산 준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 잔액 시산표에서 작성하고 결산 분계 후 수정 후 학계 잔액 시산표를 검토하여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분계 종류는 대략 12가지 정도 되고요.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결산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결산은 언제 하냐면은 12월 31일에 작성합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12월 31일에 작성을 하진 않아요. 12월 31일은 그냥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 및 매출 마감이 1월달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결산은 1월달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채권 채무 조회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잔액과 우리의 잔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회계 감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은 2월달 중에 진행하고 빠르면 1월달에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액은 이제 12월 말일에서 1월 1일에 이제 주로 진행을 하고요. 일 다 끝나면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은 1월 1일에 이제 신정에 이제 신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웠죠. 기말 재고액은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 확인해서 주로 혼합법을 이용을 한다. 우리는 재고자산 제7강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은 실질적으로 1월달 중순 또는 2월달에 이제 결산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12월 말에서 1월 1일에 이제 반영을 해요. 저는 12월 말자에 이제 일 다 끝나고 2시간, 3시간 동안 이제 기말 재고액 파악을 했거든요. 회사가 워낙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산은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을 평가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단기 순이익을 확정하여 경영 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계정 과목을 정리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산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고 결산은 언제 하냐 했을 때 12월 31일에 해요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는 우리가 하는 결산 절차는 아까 시산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1장에서 수정적 시산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결산분계입니다. 결산분계 이후에 이제 결산분계 후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회가 이제 2월을 하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나누는데 이 부분도 회계관리 2급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주요부, 보조부, 마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산분계입니다. 자, 결산분계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분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보다는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체감상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에서는요 5가지의 자동 결산과 7가지의 수동 결산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실제 기업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는요 다 나오긴 합니다. 문제 다 나오고 대략 문제에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공부를 떠나서 실무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뭐 회계관리 1급이나 재정관리사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가지를 대략 적어놨고요. 그래서 파트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3-1에서 3-3번은 17강에서 진행을 하고요. 3-4에서 3-9까지는 18강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번과 11번, 12번은 19강에서 진행을 하는데 19강 밑에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연문계, 발생문계가 이 시간을 좀 많이 오래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3개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문계는 12월 말에 딱 한 번 해야 되다 보니 잘 적응이 안 되는 파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교사 이제 경험을 할 때 결산을 설명하면은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표정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산문계는요 솔직히 이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외워라 이러는데 솔직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흐름만 잘 보면은 직접 해보는 게 이제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직접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충분히 복습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분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7강은 기말재고의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이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기말재고액입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자, 기말재고액은요 제 2편 2장에서 재고자산을 설명한 바가 있어요. 7강하고 8강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기말재고액은 이제 주재료하고 부재료를 계속기록법, 실사법, 혼합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수량 결정 방법이죠. 수량 결정 방법에 의해서 기말재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말재고액의 회계 처리는 이제 매출원가에 이제 대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기말재고액의 회계 처리는 매출원가를 대체하는 분계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상품 매출원가 또는 제품 매출원가가 차변이에요. 자, 이거는 거래 판례서 중에 비용에 발생해 해당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면은 내 재산이 올라가잖아요. 내 재산이 올라감으로써 물건을 출고하게 돼요. 물건을 출고하면은 수익이 됩니다. 수익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마진이 들어가겠죠. 근데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이제 존재를 해요. 뭐냐면은 매출원가 이렇게 보면 돼요. 매출원가는 차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바로 매출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출고했을 때 이제 수익과 비용이 같이 대응을 하는 사항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 또는 제품으로 처리합니다. 이 상품 또는 제품에 이제 이 대변으로 가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출고 시 비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과정이에요. 변경되는 과정으로서 자산은
이제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출고할 때마다 회계 처리를 매출원가로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가 맨날 이렇게 해서 대응해가지고 매출원가 쓰고 이러면은 사실상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쓰진 않고요. 그래서 12월 말자에 직계한 후에 이제 비용으로 변경하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직계하고 어차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상품 매출 원가를 출고할 때마다 대응하지 않아도 어차피 12월 말자에 기말재고액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 기말재고액을 결정함으로써 나는 출고 금액을 이 정도로 잡겠다라는 이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결과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자에 한 번에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또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초재고액 50만원. 이제 1월 1일자에 이제 판매 재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이 200만원. 그 다음에 팔다 남은 기말 재고액. 팔다 남은 재고. 그래서 경우 상품 매출원가로 분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재고에 50만원, 단기 순매입에 200만원, 기말재고에 20만원. 그래서 250만원 중에 20만원 빼면 얼마? 23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출고 시 이제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동시에 자산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 이렇게 보면 돼요. 출고 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했을 때 순수 마진 금액 23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내 재산에서 이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 또는 제품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상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산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은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 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그게 바로 어떻게 됐냐? 비용으로 이제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반영은 이제 이렇게 돼요. 매출원가는 230만원 차감됨으로써 남은 재고는 얼마가 돼요? 기말재고액이 이제 상품의 20만원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0만원은 어떻게 돼요? 1월 1일자에 내년 1월 1일자에 기초재고액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판매 재개를 하는 시점이 이제 또 회계 순환 과정에 의해서 또 시작이 또 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계 처리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재고자산 8강에서 이 얘기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말 재고액의 호환 여부, 선적지 인도 조건, 독착지 인도 조건, 위탁 판매, 시험 판매 4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말 재고액의 포함 여부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물건을 샀으니 내 재고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매입자 재고에 포함을 한다. 이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일단 이게 이제 고객님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이제 내 재고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자 재고에 포함을 한다.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재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도착할 때까지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 타고 떠났으니까 너희들 재고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매출자가 책임지고 재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매출자 재고에 포함을 한다. 이게 바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위탁 판매는 뭐냐면은
그 대신 판매해주는 아까 내용을 아까 설명한 바가 있죠. 수익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대신 판매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수탁자가 재고가 남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위탁자 재고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판매는 이제 시식 생각하시면 되죠. 시식을 생각해보고 괜찮으면은 구입하세요 라는 의미인데, 12월 말자에 만약에 의사표현을 했다 라고 하면은 수익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의사표현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기말재고액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기말재고에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우리 배웠던 부분을 한번 복습한 셈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기말재고액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오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한 이제 매출한 상품 매출이에요. 자, 이거 누구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죠.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판매를 한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안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는 구입했을 때만 포함을 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 의해 매출한 상품 매출, 이거는 매출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선적지는 내가 구입했을 때만 재고에 포함하고 매출할 때는 포함시키진 않아요.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했을 때 포함시킨다, 이제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의뢰를 하고 수탁자의 재고가 300만 남았다. 어디에, 누구의 재고에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수탁자는 대신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고를 안고 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한 재고 200만원, 이거 포함해야 하네요. 의사 표현을 안 했을 때만 재고에 포함을 하죠.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돼요. 그래서 기말 재고에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8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8강 재고자산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기말재고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 부패, 파손,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는 이제 일정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한두 개는 불량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정상 감모고, 비정상 감모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기 이제 불량인 거죠. 그러니까 부패, 파손, 도난이라는 거,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더라,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으로 비교할 때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보다 낮은 경우예요. 그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보다 낮다, 이거예요. 원가 금액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잔고금액 초과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매출원가에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매출원가 포함까지만 알면 되고, 그 뒤에 거는 나중에 재용관리사 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2월 31일자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대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랍니다. 자, 볼까요? 실제 수량 2000개, 장부상 수량 1850개. 자, 몇 개 차이 나요? 감모 손실은? 실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150개. 근데 150개 중에 50개는 정상이고 100개는 뭐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 감모는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에 그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100개의 비정상은 꼭 회계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래 단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3,000원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매입 시 구입한 단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라고 했으니 150개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정상 감모 50개는 매출원가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 회계 처리 안 한다 했고, 비정상 감모만 처리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손실 한번 볼까요? 평가 손실은 이제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 얼마 차이 나요? 400원 차이 나죠. 곱하기 실제 수량만큼 곱해주면 돼요. 없는 재고를 더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잘못 적었네. 원래 실제 수량이 1850개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이 2000개여야 되죠. 장부상 수량 2000개. 여기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 수량은 몇 개냐면은 1850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400원에 1850개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얼마? 74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금액을 제가 또 잘못 계산했네요. 자, 74만원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불구하고 제가 7하고 8을 또 잘못 봤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수량은 1850개만큼 해주면 되고, 그래서 74만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우리 이제 유형자산의 파트에서 11강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11강.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는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였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 결산 시 감가상각비 1년 치분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요. 무형자산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무형자산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해서 없앨 건지 아니면은 누계액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반영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래서 상각 방법은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 11강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2024년도 1월 1일 기계장치 5천만원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회계 처리했다. 내용연수는 5년, 정률은 45%, 감가상각표를 작성하고 2025년도 12월 말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시오입니다. 자,
자,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산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정률법의 산식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정률은 잔존가치가 5%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만큼 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5%가 남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각하면은 표는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월 말자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간접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처리한다. 이렇게 회계 처리는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예2입니다. 자, 볼까요? 2025년도 1월 1일 특허권 5천만원을 취득합니다. 잔존가치는 없고요.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25년. 2025년도 상각금액 및 회계 처리를 하시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법령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하면은 최대 몇 년 초과 불가해요? 20년 초과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12강 무형자산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해법으로 상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취득금액 5천만원에서 잔존가치가 없죠. 0원이죠. 그래서 25년만큼 나눠주면 돼요. 얼마? 상각금액이 연마다 200만원씩 상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200만원씩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법은 특허권에서 그냥 빼면 됩니다. 직접 차감이고. 그래서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만약에 간접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유형자산과 똑같이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산입니다. 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기타에 대한 상각비, 대손충당금입니다. 자, 요 내용 꼭 중요합니다.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려면 합친 용어죠. 돈을 못 받았을 것을 대비해서 설정 금액만큼 적립하는 거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기타 채권, 미수금, 장기 제여금, 선급금 등 돈을 못 받았을 때 대비를 해서 결산 시 설정 금액만큼 적립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계정과만 다르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 똑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돈 먹고 튄다고 해야 되겠죠. 돈을 못 받을 걸 못 받을 것 대비를 해서 우리 회사 돈으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손상각비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제가 차이점을 설명하자면은, 대손상각비는요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처리돼요.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대손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분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모자른 금액만큼만 그냥 넣어주면 돼요. 자, 볼까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 떼먹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으니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걸 대비를 해서 우리 회사 돈으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뭐 1%, 2%, 뭐 3% 이건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대소상각비의 회계 처리 방법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2024년도 12월 말자 매출 채권 잔액은 4억 3천만 원이고 대손율은 1%만큼 설정해요. 그래서 기존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 존재를 하고요. 보충법에 의해서 이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얼마만큼 적립을 할 거냐? 4억 3천만 원에서 1%인 430만 원까지만 적립하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있죠? 기존에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있으니 나는 430만 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요? 그렇죠. 330만 원만 더 넣으면 되겠다. 즉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게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적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금액을 이제 돈 띠먹을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적립하는 단계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타의 대손각비 설정 및 회계 처리입니다. 자, 2024년도 12월 31일 단기대여금의 잔액은 4억 3천만 원이며 대손율은 1%만큼 설정합니다. 기존에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이 존재하며 보충법에 의하여 설정합니다. 위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이 100만 원만큼 적립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설정을 얼마만큼 할 거냐면은 430만 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추가로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330만 원만큼만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바로 보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뭐 이거는 이해되실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단기 대여금일 때는 영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아니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똑같이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 내용도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손의 흐름은 대손 설정 하죠. 그 다음에 대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대손 회수입니다. 대손 발생은 요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손 설정에 이제 설명하였으므로 대손 발생과 대손 회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손 발생은요, 말 그대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종 뭐 부도라든지 아니면 파사이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 뭐 그 다음에 형집행 등 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실제로 돈을 못 받아서 감옥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기 보면 돼요. 대손 발생은 상대 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이라든지 형집행, 행방불명, 실종, 부도 등의 사유로 이제 대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립해놓은 대손 충당금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차변이고요. 그 잔액이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돈을 못 받은과 동시에 상실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못 받아요, 이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만약에 적립해놓은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립해놓은 금액을 다 썼는데 없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순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2023년도 10월 2일 상품을 매출하고 4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2024년 9월 2일 파산으로 인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미리 적립해 놓은 430만 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항아리 신유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430만 원을 딱 적립을 해놨는데 대손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적립해 있는 돈에서 빼내야 돼요. 얼마? 대손 발생된 금액이 4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만큼 다 빼도 얼마 남아요? 3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차변에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4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면은 나머지 차이만큼은 어쩔 수 없이 대손값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대변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돈을 못 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으면은 그 대손금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파산이에요. 파산 선고가 되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끝나버려요. 두 번째, 소멸시효. 시효는 3년이에요. 5년이라는 거 본 적도 있는데 3년이에요. 3년 안에 돈을 못 받아낸다? 그러면은 이제 시효가 끝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버려요. 세 번째, 형집행이에요. 형집행은 감옥 들어가면서 그 이제 못 받는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예 못 받게 돼요. 이거는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부도. 부도는 일단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끝나더라도 부도는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행방불명, 실종된 거. 이거는 사람만 찾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물론 머리 좋은 인간들은 가압류 걸기 전에 다른 재산을 빼돌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인 즉 사촌 이내에 해당하는 재산을 또 빼돌립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돼요. 네 번째는 판결로 인해서 이제 강제 집행하면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미래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근데 양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갚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대손금의 회수입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제가 사유를 설명했지만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면은 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으로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해놓습니다. 왜냐, 대손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은 이미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상실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 회수는 다시 도로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2024년 9월 2일 대손금 회수가 불가능해서 이제 9월 4일자에 150만원 보통예금으로 회수합니다. 돈 들어왔죠? 어디? 차변으로 처리하면 되고, 대변에는 이제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항아리 신주단지에 이제 회수되는 금액만큼 150만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손금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강에서 우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시산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 시산표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결산은 언제 하냐면은 12월 31일자로 작성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마감해야 되고 그런 거 있다 보니 1월에서 2월 달 사이에 이제 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첫 번째, 기말 재고에 자산은 사용하면은 비용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또는 제품은 이제 자산의 재고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내용을 아까 봤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용 매출,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미타 판매 이거 포함 여부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손. 자, 대손은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적립 아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라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각을 하고요. 유형자산은 간접법,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건 정해진 이 개정 과목이니까 외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무형자산은 차변의 무형자산값비, 대변의 직접법은 그냥 이제 처리하시면 되고, 간접법은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만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원리와 그 다음에 흐름과 이해만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결산 연습을 할 때는 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린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복습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17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강은 이제 다음 퇴직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외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다음 파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저는 1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